샬롬.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사태는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좀 짐작이 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가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에스겔서 38장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닌가 하는데, 한번 같이 내용을 좀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왓치맨 뉴스 게스트의 에릭 스테클백입니다. 오늘 방송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동유럽과 중동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심지어 서반구에서도 움직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IDF 장군 출신의 제 친구 엘리어트 초도프 씨가 오늘 함께 합니다. 푸틴이 원하는 바를 세세히 알려주실 최고의 정치 전략 및 군사 전문가이십니다. 이것이 유럽뿐 아니라 중동,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 계신 엘리어트 초도프 씨를 모시겠습니다. 왓치맨의 특파원으로 IDF 예비군 장군인 엘리어트 초도프 씨 모셨습니다. 정치, 군사, 전략 분석까지 하시는 굉장히 팔방미인이시죠. 엘리엇 씨,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소문이 번지고 있는 상황을 전해주실 수 있는 최적의 전문가시죠. 러시아에 대해 특별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기고를 하셨죠. 푸틴의 우크라이나 움직임은 비숍스 캠프과 같은 수다라는 제목이었는데, 푸틴을 최고의 체스 플레이어에 비견하신 것인데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갬빗입니다. 중요한 움직임이지만 훨씬 큰 규모의 전략의 작은 부분이죠.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전략가 푸틴은 제가 기사에 쓴 것처럼 정말로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면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얻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는 나토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나토는 소련 붕괴 이후에 많은 나라들을 모았습니다. 발트해 국가들과 유럽 남동부 국가들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협상 중인 거죠. 그들과 푸틴은 우크라이나 나토의 결합이 있을 수 없는 것이자 위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차단하려 하는 것이죠. 푸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지역의 일부로 보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려는 계획의 그 일환이죠. 그 지역의 영향력도 그렇고 크림 반도에서 그런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 2014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에서 빠진 것은 이 중에 어느 것도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목표는 러시아를 미국과 경쟁할 이전의 초강대국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가 아니라 제정 러시아인 것입니다. 그럼 푸틴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기고하신 글을 모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하자면 소련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회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어느 나라를 또 삼키려 할지 모르죠.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일단 소련에서 그치지 않고 제정 러시아 차로로 돌아가지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상수 제정 소비에트와 후기 소비에트는 변수로서 러시아를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바라보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일부지만 특별히 해군력을 개발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해군은 매우 약합니다. 작은 피해를 입힐 수는 있어도 미국에 맞서지는 못합니다. 제가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항공모함 한 척이 심각한 정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 2년 동안 건선거에 둘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입장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체스로 비유를 들어가 봅니다. 그것에서 당장 힘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입장을 정하는 것이 열쇠가 됩니다. 세바스토폴은 흑해와 지중해로 나가는 주요 항구 해군기지 조선소입니다. 지금 푸틴이 확보하지 못한 것은 세바스토폴로 가는 해륙 수송로죠. 건설된 긴 다리는 있습니다. 19km 길이로 게르치 해협을 가로지르지만 매우 취약하지요. 19km 다리를 지킬 수는 없거든요. 푸틴은 해군 기지로 물건들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육지와 연결이 필요하죠. 동시에 북쪽 항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해군 기지가 북구권 북쪽인 무르만스크 지역에 있어서 얼어붙는 문제가 있어 왔지요. 1년 내내 운영할 수 없는 곳이죠. 칼리닌그라드에 발트해 해군 기지가 있는데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국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립 지역이죠. 에스토니아도 푸틴이 거기를 뚫어서 통로를 개척하려고 할까 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닥친 움직임들이지만 결국은 미국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는 동부 지중해에서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려스럽죠. 또한 특별히 북대서양에서도 그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발트해 기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엘리엇이 푸틴은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중해 항구와 시리아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간단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물론 확실하게 말씀하실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은 현재 8,500명의 병력이 동유럽에 배치되고 나토 신속 대응 부대가 배치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만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여 침공이 임박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푸틴이 정말 체스의 달인이라면 서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에 서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는 무조건 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푸틴이 가깝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국경에 턱 버티고 있으니까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류 라인과 보급선, 보강선이 워낙 길거든요. 8,500명의 병력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동시키거나 유럽에 경계령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저 푸틴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뿐입니다. 적과 먼저 접촉하고도 살아남는 계획은 없다는 오래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푸틴의 결정에 달려있고 그는 외교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면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의시될 수도 있겠지요. 전쟁을 막았다면서요. 그리고서는 1년 후에 또 모든 걸 재시작하면 되죠. 그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현재 미국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실패 후 과거보다 신뢰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외교적 측면에서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국력 측면이 걸려 있어서라고 봅니다. 미국이 바그람 공군 기지를 포기했을 때 대부분은 바그람은 200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일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그람 기지는 남쪽에서 러시아를 위협할 목적으로 1950년대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냉전 당시죠. 이것을 없앴다는 것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제 푸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작용하는 역학이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몇 년 전과 위상이 전혀 달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국력을 잃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현 정부가 내린 결정들로 인해서 다가온 결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아프가니스탄의 여파가 계속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뜨겁게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문제는 오리무중이고 양국은 서로를 지켜보고 있죠. 맞습니다. 북한도 다시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중추적인 지역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거기서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북부에 사시는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러시아 정권은 지금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와 함께 골란고원 부근을 정찰 중이죠. 골란고원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지대로 전략적인 장소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시리아 안에서 대이란 작전을 펼칠 폭이 줄어들까요?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고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현 시점에서 이 많은 것들은 가장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의 작전들도 그렇고요. 부분적으로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관심이 있어서죠. 해군기지 때문입니다. 다시 해군기지 문제로 되돌아오죠. 또한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공군은 시리아로 보내진 러시아 대공 장비들을 조롱해 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술, 이스라엘의 기술, 그리고 이스라엘 전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히 말해 자칭 최고라고 하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봐도 러시아는 체면을 구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전을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렇듯 작전 수행을 결정하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표적을 쫓는 대가를 비교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찰기들은 어떤 작전에든 또 다른 위험 요소와 비용을 추가시켜주죠. 이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는데요. 그 가능성은 확실하고 시점은 임박해 오는 걸로 봅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러시아에게 비키라고 하거나 그 정도 규모의 공격이 있다면 맞설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요. 더 큰 차원에서는 러시아가 이곳 동부 지중해에 진출하여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시리아 기지와 세바스토폴 사이에서 동부 지중해 해양 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인들의 사고로나 전략으로 볼 때 이것은 100% 맞습니다. 입지를 굳건히 하고 계산된 행세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 후에 조금 더 세력이 생기거나 적이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게 될 때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미국은 대서양에도 관심이 있고 태평양과 인도양에도 있어요. 지중해에도 항공모함이 한 척 있고요. 러시아가 갑자기 미국의 항공모함을 취하면 지중해의 최강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미국이 약화되고 러시아가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상황, 뭔가 어떤 조짐으로 가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더 깨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샬롬.